서가 명가. 농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농담을 이해한다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내가 요청하는 어떤 반응들이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특히 농담은 재밌으면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반응에 당신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 그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비도덕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또 성차별이라든가 뭐 어떤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하지 않은 집단을 희화한다든가 이러면은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이거 한번 다 답해 보세요. 검사하고 경찰하고 기자가 밥을 먹으면 밥값을 누가 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어느 일면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검사나 기자나 경찰이 들으면은 별로 즐겁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런 대접 그렇게 희화화될 대상인가라는 거죠. 흑인과 멕시코인이 차에 타고 있으면 운전은 저거의 농담의 답은 경찰입니다. 흑인과 멕시코인은 대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타고 있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으면 운전은 경찰이 한다는 거죠. 피자 한 판하고 흑인 남자하고 차이는 피자 한 판은 네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흑인 남자는 못 한다는 거고요. 그죠? 이런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성차별적이고 일종의 오펜시브한 농담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떡하나 이거. 헬렌 켈러 여사가 왜 운전을 못하는지 아세요? 여자라서 못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왜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가? 네? 못하니까요? 그건 이제 너무 간단한 대답이고 저거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 부엌하고 침실 사이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부엌하고 침실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거죠. 여기 굉장히 잘 반응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레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이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하나도 안 웃겨인지 그래 웃음내 그래도 이거 가지고 웃으면 안 되지라는 것인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유머도요.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많은 사람이 단편으로 언급했지만 제대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포르노그래피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미학에서 등장하는 유머는 미적 속성의 하나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름다움과는 약간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거에 대한 걸로 고전적인 의미의 숭고, 장엄하고 웅장한 거에 대한 거, 비장한 거, 우아한 거 그런 것 반응처럼 이제 우리 번역이 아니라 우리말로 받아들인 것 중에 골개미라고 부르는데 웃음을 주는 희극적인 거, 더 코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어떤 특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어떤 속성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농담이 있고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웃음의 철학.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농담에 대한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편안하게 그냥 이것저것 써도 돼요. 안 구별하고 쓸 수도 있는데 구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유머는 농담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도 유머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슬랩스틱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배삼룡 씨 옛날에 뭐
의자에서 일어나면 우당탕 넘어지고 하는 거, 뭐 심영래 씨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띠리리리리 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우습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농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농담은 유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사실 살짝 더 중요한 구분이 두 번째 구분이에요. 유머는 농담 때문에 불러일으켜지는 내 마음속의 어떤 반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에게 유머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야. 흡족한데 마음속에서 하는 이런 거. 그럼 그거의 특징이 뭘까? 그거의 특징은 쉽게 말해서 그거 웃음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유머 반응이 아닌 웃음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 나가 보시면 한국 사람들한테 나중에 좀 친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왜 잘못하고 웃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웃어요? 겸연 좁고 미안하니까 사실은 웃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고 민망할 때 웃는 거가 어떤 이제 문화에서는 그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색해서도 웃고 뭐 운이 좋아서도 웃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유머 반응하고 웃음하고는 딱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심지어는 아주 우스운 상황인데도 속으로 꾹 참고 안 웃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하하하가 됐건 껄껄거리 됐건 아니면 뭐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됐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는 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유머 반응을 뭘로 설명할까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해야 되죠. 밖으로 드러나는 웃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웃음을 꺼내낼 수 있는 식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거. 그러니까 다른 마음속에 즐거움이 많이 있잖아요. 뭐 행복한 마음 중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성적이 올라서 즐거운 것도 있고 뭐 친구가 잘 돼서 즐거운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즐거운 거는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머 반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특별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진짜 꼼정고양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웃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유머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게 무엇이 우리를 웃기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인과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어떤 대상이 당신에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는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정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유머라는 거 안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 이 유머의 개념은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앞선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홉스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유머나 웃음은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저런 못난 놈 이랬을 때 나온다라는 거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긴장 해소 이런 거고, 이제 칸트나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은 유머의 본질은 부조하다, 안 맞는 거다.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그동안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나마 요거는 현대의 몇몇 학자들이 잘 수선해서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장엄함의 형식적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 내 이성적인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올 만큼 커다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아함이 뭐냐, 비례는 안 맞더라도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더 코믹이 뭐냐, 부조화한 것, 안 맞는 것. 태산명동의 서귀필처럼 막 기대했는데 그만한 것 딱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조화하다라는 것은 웃음 혹은 희극적인 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뭐 노엘 캐롤 같은 사람이 저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어떤 조크든지 가져와 내가 거기서 부조화를 찾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조화함이 농담의 개념적인 어떤 필요 요소라기보다는 그 부조화하다는 거의 폭이 너무 넓어요. 물리 법칙이 깨지는 것도 부조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도 부조하고 그 둘 사이에다 부조화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얼마나 이질적인 거에다 부조화를 쓰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말장난, 아까 코난의 축소, 코끼리 냉장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그래서 뭐 냉장고를 열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다. 그러면 뭐죠? 그 다음이 하마를 넣는 4단계인가? 아세요? 네, 냉장고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그럼 이게 농담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종의 메타 조크죠. 좀 더 대개 조크는 앞에 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크의 관행을 깨는 거죠. 좀 전에 조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1단계 있어요? 어떻게? 대학원생. 예, 맞아요. 그 조교시킨다가 저희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교수면은 조교시킨다. 그 농담이 제일 끝이 뭔지 아세요? 뭐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끝이 갑자기 이제 오늘 밀림의 왕 백수의 왕 사자의 생일이다. 다들 모든 짐승들이 왔는데 딱 한 짐승이 안 왔다. 누가 안 왔을까? 네? 하마. 냉장고에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기냐고 했을 때 부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화. 그러니까 이 부조화가 최불암 그 허무 개그에도 부조화,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펀치라인이 확실한 개그에도 부조화, 이런 개그의 컨셉을 그 관행을 깨는 것도 부조화. 다 이렇게 부조화라고 하면 말은 될 수 있지만 그래 부조화가 여기저기서 다 발견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 요소냐. 그러니까 유머의 이론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게 앞에 유머의 본질, 미적 속성으로서의 유머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얘기만 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얘기랑 맞춰서 농담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개업하는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농담이 있느냐? 이건 앞에 얘기한 거랑 같아요. 예, 있을 수 있어요. 농담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그 시각에 대해서 평가한다. 근데 이것도 약간 경우에 따라서 농담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냐? 아까 말한 대로 헬렌 켈러가 왜 운전을 못할까 여자라서 하는 그 농담 자체의 시각인지 아니면 그 농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농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경우가 우리 더 많죠. 뭐 장애인 비하니 뭐 이런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들린다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도 그래서 이제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도덕적인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니 그게 웃기단 말이야? 침대와 뭐 침실과 부엌 사이에는 길이 없어서 여자가 운전면허 이걸 보고 나보러 지금 웃으란 말이야?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과연 비도덕성이 이 농담의 이 유머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유머의 아까 비도덕적인 유머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느냐 하면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술적 가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적 가치와는 다른 그 예술적 가치 중에 도덕적인 가치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에서 우선은 그게 뭔지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 작품에다가 어떤 식으로 도덕적인 아까 말한 관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것과 얘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가치라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거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된 철학적인 그러니까 미학에서의 질문이에요. 이 작품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아까 말한 뭐 낭만주의자라든가 뭐 형식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율주의 입장을 택하겠죠. 관계없다. 두 개의 평가는 각각 독립적이다. 그렇게 극단적이까지는 않더라도 이 작품의 예를 들어서 비도덕성은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좀 끌어내린다. 이 작품이 그냥 놔뒀으면 뭐 200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가졌을 텐데 여기 30이라는 비도덕적인 게 있어가지고 17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윤리주의 둘 사이에 이제 연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맥락주의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고 심지어는 반대로도 작용한다. 비도덕적인 걸 30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230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갉아먹는 게 아니라 비도덕적이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뭐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때 서로 택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서가 명가